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께서 의료 민영화 반대법을 상정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성남에서는 그 이전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대단히 큰 갈등이 있는 내용들을 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던져놓고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이 해법인가? 그래서 저희 보건의료 경기지역본부에서 공청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취지의 말씀을 우리 보건의료조 백수영 본부장님 모시고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백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성남시 환경보건복장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보통 도정이나 시정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그 집행부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해서 그 조례도 개정할 게 있으면 발의도 하시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남시에서는 그런 과정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성남시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정말 존중하면서 가야 할 성남시 의회가 왜 이렇게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양이 저는 성남시 의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쁘신 시간 내셔서 와주신 우리 나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면 본부장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대표 의원이신 조정식 의원님 등을 포함한 의원님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성남시 의료원이 성남 지역에서 정말 전국의 유일한 주민 발의로 조례로 만들어진 병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공청회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났죠. 네, 아직 안 끝났는데 너무나 큰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0년도 2월달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이 되면서 민간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을 절대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한 명이라도 입원하면은 우리 병원 환자 떨어진다. 그래서 공공병원으로 다 입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공병원에 일반 환자들도 안 왔고요. 복지부에서 소개하라고 병상 소개하라고 해서 다 소개해서 코로나 환자들만 받았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어린아이가 학교에도 못 가고 유치원에도 못 가고 할 정도로,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장례식장에서 빈 병상에서 쭈그리고 자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웅이라고 칭송을 해줬고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에 너무나 찬밥 신세가 졌던 우리나라의 공공병원들을, 공공의료를 너무나 소중하다. 우리 지역에도 공공병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복지부하고 합의를 하면서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하나씩을 확충을 하고, 그리고 공공병원들이 필수 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필연적이다. 그래서 공익적 적자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한다라는 것을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합의 이후로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월 1회 같이 이행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지방의료원 그리고 공공병원들의 적자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공공정책 수가나 임상교수제도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2년 넘게 완전히 일반 환자들을 보지 않다,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다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보통 한 50% 전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자가 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6개월까지만 손실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전문가들이 완전하게 회복하려면은 3, 4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는 정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확충 그리고 현재 공공병원들이 강화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성남시 의료원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주민들이 요구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남시 의회와 성남시장이 적자 그리고 의사들을 구하기 어렵다 그리고 보라울병원처럼 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부족한 것은 저희가 며칠 전에 전국의 99개 병원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의사들의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국립대병원도 106명이 모자라는 병원이 있고요. 사립대 병원들도 대부분 7, 80명씩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국립대, 사립대 병원에 위탁을 하게 되면 자기네 병원의 의사들도 적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을 받은 병원에 제대로 의사를 파견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한 분석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갑자기 조례를 들이미는 국내신 대표의원이라는 정용환 의원님도 저는 정말 이게 지방 자치하려고 여기 오신 분인지 좀 저도 뭐 가까이 얘기도 해봤는데 먹히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보건의료 노조 분들 또 많이 걱정해 주시는 시민사회 분들 또 함께 해주신 민주당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뭐 의회에서 뭐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데 좀 답답합니다. 저희가 18대 16으로 소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진짜 저희가 싸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그건 하나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단결하고 연대해서 함께 대응해 나간다면 신상민 시장도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뭉쳐서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저희도 이제 시민공동회의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위탁 운영 반대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힘차게 이 투쟁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진 공동 대표님 모시고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18년 동안에 의료에 걸렸죠. 그 이다병원 성남병원이 폐원하고 그때부터 2003년부터 21년 개원 때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애기라 생각하면은 결혼해서 애를 갖고 싶었으면 18년 동안 갖지 못하다가 애를 낳는데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낳기 전부터 이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았죠. 그 재난 속에서 애기로 하면 몸이 아파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에서 거의 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좀 회복이 돼서 그 좀 아장아장도 걸어보고 엄마 구슬 안겨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얘를 딴 데다 입양시키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난 자식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성남시 의료원이 누구 겁니까? 시장 개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남 거의 100만 시민의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막아야 되고 막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막지 성남이 막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다 위탁갑니다. 성남보다 다른 지역은 시민사회라든지 이게 되게 더 약하잖아요. 성남이 그래도 세니까 이런 병원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막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막을 겁니다. 우리 굳게 믿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요. 이 성남시 의료원이 우리 성남 시민들이 함께 만들었기에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성남 시민들이 같이 함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성남시 의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 높여 소리를 칠 때, 저희가 움직여야 할 때 그때에 맞춰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의료원이 절차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히 갈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할 거고요. 오늘 공청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기를 통해서 성남시 의료원이 조금 더 발전하고 제대로 정상화할 수 있는,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뒤에 우리 김선임 의원님과 정연 의원님 와 계신데 잠깐 앞으로 인사 말씀 좀 듣고 인사 말씀 하신 분들 기념 촬영 좀 하고 바로 토론회 공청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립의료원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선임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에 대한 약간 자책감도 좀 느끼고 합니다. 저희 저뿐이 아니라 저희 태평 이동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이 이 책임권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 적자 운영 여러 가지 이제 등등 이유가 있는데 저희 지역에 계신 주민들 성남시에 내 동네 의료원이 있다는 걸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수년 동안 먼지 속에 있었던 그 주민들한테도 하나의 큰 자긍심인데 이 자긍심이 시장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성남 시민 전체의 자존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린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 등등 이런 복지를 하는 이런 재단에도 적자가 200억에서 4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늘 외치는 말은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라도 200억, 300억 적자는 당연하고 성남 시민의 목숨을 담기고 있는 이 적자에는 왜 이렇게 야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수익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아파트를 짓고 여러 가지 건물을 지어서 그 땅에 임대 수입을 하지 왜 의료원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저희 본시가지의 의료원은 그만큼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수년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저도 잠깐이나마 설립 추진위원회 이름을 좀 담고 있었던 적이 있어서 제 동네에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대한민국 재단에 있었을 때 그래도 한 장르를 코로나 지정병원이라는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강을 지켰던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었어요. 개원하자마자 이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됐을 때 코로나 터지고 병원이 모자라서 환자들이 죽어나갈 때 성남시 의료원은 국가로부터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지정받았어요. 나라에 헌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 병원이 내 동네에 있다고 내 시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단순히 적자로 운영이었다고 해서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한다? 500병상 위탁하는 거 제가 들은 바로는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위탁 준다는 것은 그냥 한 입에 털어 넣은 것이고 죽 서서 개 주는 겁니다. 저희 성남 시민 예산으로 죽을 서서 우리가 개 주려고 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 위탁을 주게 되면 5년 후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돌릴 수가 없다고 해요. 운영에 마비가 온다고 해요. 이런 정도의 규모 병원은. 그래서 절대 위탁은 있을 수 없다. 저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우리 이준배 위원께서 여러 가지 큰 사안을 구축하고 있고 저희 성남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굳세게 함께 하고 있고
또 지역에 계신 시민들도 목소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장서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남시 의료원의 그 위탁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가 사실 앞으로 한국의 공공의료 어떤 확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처음 성남의료원이 시민들의 힘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설립을 했던 것이 그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 공공의료 확충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의미 있는 그 시그널이 됐던 것처럼 이 지금 민간위탁 문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설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이 의회에서 열릴 결정들이 저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아무튼 건립까지 그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주장부터 해가지고 18년이 걸렸다고 그 성남의료원 설립 그 관련한 책자에도 나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그 한국의 공공병원의 역사를 좀 들여다보면 사실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역사적 연원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약간 일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이거 시민들이 발의하고 시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공공성이라는 의미가 정부의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시민들과 함께 라는 의미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병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책자를 보면 사실 지금 공공병원 민간위탁 문제가 지금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우리 보고에도 사모님도 오시고 그랬지만은 그 활동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어떤 그 싸움의 내용과 또 참여하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참여 이런 것과 또 그 논리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저는 굉장히 그 어떤 그 공공성의 어떤 변화, 발전의 어떤 그런 속에서 더 뭔가 압도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는가. 즉 이것이 민간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민간 위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좀 논리를 압도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료원 설립 과정도 놓고 보면 사실 제가 그 책자를 쭉 이렇게 봐서도 느꼈지만은 의료가 충분한데 왜 이거 꼭 있어야 되냐 그런 논리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그때도 이미 민간위탁 논리가 있었지만은 대학병원 위탁 이런 거가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단단하게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이 지금 성남의료원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시의원님도 인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어떤 공공병원의 어떤 그런 위상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코로나19에 동원돼가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 흉부외과 의사도 있고 에크모도 있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미담 사례도 만들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성남시 의료원이 도전해서 가고 있는 이 길은 한국의 공공병원이 지금 가는 어떤 그 길에서 그 전임 미답을 맨 앞장선 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공공병원이 만들어진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별로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폐원된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상태고 사실 그때 그 2015년 메르스가 그때 있으면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사실 메르스 이후에 지방의료원을 확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하나도 없었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5개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호남만 지정이 됐다가 그것도 신규 설립은 되지 못하고 지정만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광주에서도 제대로 된 운영이 잘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아까 그 나순자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진짜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대전의료원이라거나 또 진주 서부경남 진주의료원이 없어지고 서부경남 의료 설립과 관련해서도 예타 때문에 지지부진 설립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타가 면제가 되고, 또 다른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광주, 울산, 대구에서는 제2의료원, 인천도 제2의료원 이런 데서도 솔직히 있어야 된다. 심지어 서울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서 입원해야 간다면은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서 NMC가 이사 가지 않기로 된 거기에 오세훈 시장이 거기다가 원지동에 공공병원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로 공공병원과 관련된 중요성,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 문제들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제왕 절개 분만율이 너무 한국이 높다거나 또 항생제 처방률이 너무 높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저는 의료 상업적 영향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또 잘 아시겠지만서도 이렇게 이제 수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의료가 많이 몰리게 되고 의사들도 그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아청소년과라거나 이런 비인기과는 지원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분만하기도 어렵고, 아이들 물론 아이 출산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 원정 진료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이제 막으려면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의료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이 취약지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의료를 감당하는 거라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을 낮추고 그 다음에 필수 의료를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은 민간도 이 부분을 그렇게 막 함부로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서산의료원 분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근무할 때 서산의료원 원장님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서산 시내에 원장님들한테, 민간병원 원장님들한테 받는 로비가 MRI 수가를 좀 높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하더라도 서산의료원은 MRI를 본인한테 10만 원씩을 받는데 그게 이제 병원 자체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민간병원들은 35만 원을 받아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50만 원을 받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받고 싶은데 서산의료원이 10만 원밖에 안 보니까 자기들이 받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 한 달에 한 번씩 처방을 해주는데 옆에 있는 민간 의원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월학에서 약을 주는데 보건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주던데요. 이렇게 하면은 또 그것이 영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가 민간의료하고 같이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공병원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건강검진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것을 서울의료에서 처음 그걸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왜 환자가 입원하면 자기가 직접 가서 간병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직접 돈을 주고 간병인을 데려다가 써야 되느냐. 다른 외국인은 다 이 병원에서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는 수가가 낮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서울의료원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단순하게 시범사업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고 협의를 해서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만들어 놨고 마침 그때 메르스가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전국화되게 되는 또 수가화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한 겁니다.
아직도 간호가면 서비스는 더 뭐 치매기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가려면 더 제가 볼 때 인력 수준이 더 늘어나야 되고 이것만 정말 제대로 전병동에 잘 도입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한 의료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어떤 모델을 공공병원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괜찮다, 쾌적하다,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이런 모델을 만들면은 저는 이게 민간병원으로도 쉽게 확산될 수 있는 아주 큰 그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신종감염병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방사선 그 오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화학 뭐 폭탄 같은 거가 터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우리 저 박노 부위원장이 원자력병원에도 계셨지만서도 이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산모가 그런 오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유럽의 그 경제 연구 평가서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방사능 오염이나 화학전 테러가 났었을 때의 대응 태세를 전 국가적으로 평가를 해놨는데 한국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공공의료의 모습을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훈련하고 대비하고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고 양극화가 지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 뭐 인플레다 뭐 물가 인상이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공공병원의 역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또 주민들이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좀 공공의료가 해줘야 된다.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이런 걸 공공병원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부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의회에서도 위탁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게 충분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첫째는 적자 해소, 둘째는 우수한 의료진, 셋째는 시민들의 만족도 이 세 개를 위해서 아마 표면적으로 위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산의료원 사례를 보면서 과연 적자가 해소가 됐는지 우수한 인력들이 확보가 됐는지 또 시민들의 만족도는 위탁 운영하는 동안에 충족되었는지 결론을 말하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는 저희가 군산의료원 저희 결산서 자료 1998년도부터 그 결산서 자료 지금까지의 결산서 공식적인 결산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지방의료원들이 가야 될지에 결정하는 몫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그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저희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은 10% 정도로 되어 있고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보건의료 예산은 정부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인 정부나 지자체에서 평가할 때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고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운영평가라는 평가 항목에 그나마 수익 위주에 대한 평가들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자체에서는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거의 그 등급을 가등급을 맞으려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평가할 때는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들이. 그리고 이제 지방의료원의 좀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방의료원은 처음에 저희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입니다. 현재 저희 공식 명칭이 예전에는 도립병원이었습니다. 전라북도 도립병원 군산병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면서 전체 지방의료원들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81년까지 도립병원 또는 시립병원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이제 되면서 개인 의원들, 그 다음에 민간병원들과 이제 경쟁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의료원들이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82년부터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 전라북도는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공기업 논리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경영수지 논리로 지방공사 그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제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영역보다는 수익의 영역, 경영의 영역이 이제 지방의료원들의 숙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아마 경기의료원들 같은 경우도 지방공사, 수원의료원, 수원병원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시 성남의료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사에서 경영논리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면서 실은 지방의료원들은 독립채산제로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먹고 살아라 라는 게 이제 기본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출자기관인 의료원이 됐지만 여전히 경영의 중심은 독립채산제입니다. 설비,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모든 경상비는 수익을 벌어서 직원들 인건비, 경산비는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경영구조를 갖고 있는 게 전체 지방의료원들의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이제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1기 운영 때까지 보십시오. 흑자로 좀 돌아섰네요. 그죠? 근데 2001년도 보니까 이제 5억 4천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2002년 35억, 3년도 32년, 2004년 72억, 2005년 41억. 그래서 44억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라고 위탁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15년 동안 누적 적자가 매해 손실로 난 적자가 422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자, 이 자료 보시고요. 또 부채 현황입니다. 98년도에 그 당시에는 지방공사 군산의료원이었죠. 부채가 14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너무 많다. 자본 잠식 된다. 그래서 위탁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도지사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보니까 187억으로 부채가 더 늘었고요. 2000년도 166억. 부채가 줄지 않고 결론적으로 2013년도 위탁 종료되기 전까지 부채가 422억으로 부채가 오히려 자본 잠식을 저희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98년도에 148억 부채를 해소하겠다라고 위탁 경영을 한 게 부채가 422억으로 오히려 더 늘어난 3배 이상 늘어난 그런 이게 경영 자료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의사들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1기 아까 누적 적자 보시면 조금 흑자로 전환됐을 당시에 보시면 1기 동안에는 대학병원에서 원대병원에서 순환의사 제도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명도가 있으신 교수님을 주 1회씩 돌아가면서 오시면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병원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들 진료도 의사수급이 어렵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의사 인력을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임상교수로 아예 뽑습니다. 임상교수는 원대병원에서 임상교수라고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산의료원에서 풀로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학병원의 우수한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포드 따자마자 뭐 레지던트였다가 바로 전문의 딴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의사들 그 연령대가 거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의사 인력보다는 결국은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특정 원대 출신들이 아니면 이 다른 의사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이제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시민들이 계속 이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들이 너무 젊다. 네. 오진율이 너무 높다. 왜 원대 출신만 있냐. 그 다양했던 출신 의사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실은 우리가 15년 동안 고착화됐던 것들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의료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제 폭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출되는 인건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임상교수를 뽑아서 우리가 임금을 다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출되는 인건비들이 점점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납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 자료들은 실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근데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쟁의 일환으로 도의회 진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10년도에 도 의원으로 환경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최종 더 이상 싸울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결정한 게 왜냐하면 그 어떤 자료나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지사의 어떤 잘못된 마인드, 또 실무자의 무지, 또 도의회에서 무관심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근거 자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부채는 자본장식 될 정도로 부채가 늘어가는데 그 어떤 자료도 공개되지가 않아요. 2010년도부터 제 임기가 2014년 6월 임기였고요. 그 안에 저희가 2013년 12월까지 위탁을 종료하고 2014년 1월부터 직영 전환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군산의료원은 이제 직영으로 위탁 처리하고 15년 위탁 운영했던 거 처리하고 14년부터 저희가 직영 운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해야 된다라고 막 계속 요청을 하고 이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직영했을 때 어쨌든 수치적으로 뭔가 개선되는 수치가 안 나오면 어쩔까라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더라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 저희가 직영 후에 이것도 이제 결산서 자료입니다. 당기 순손익을 보시면 12년, 13년도까지 이제 계속 그 아까 앞에 보셨던 적자들 14년도 그러니까 위탁에서 직영된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가 파견자들 주요 보직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빠져버리니까 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가야 될지 사실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24억 적자를 봤고요. 2015년부터는 바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작년에 저희가 140억 흑자 해서 한 번도 직영 후에 적자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는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부채 현황도 보시면
13년도에 422억이었던 적자가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경 후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160억으로 부채 줄었습니다. 저희 병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500병상 규모거든요. 500병상 규모의 160억 부채면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경영수지가 좋아질 때마다 상환하고 있고 직원들 그 퇴직금 관련해서 저희는 다 적립에 있어서 일원도 부족함 없이 다 퇴직연금도 다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현황, 그 다음에 적자.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탁만은 정답이 아니라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위탁 시, 그 다음에 위탁 후 직영하고 나서의 이 수치를 한번 자료로 준비한 거고요. 직영 후에 노사관계 당연히 개선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15년 위탁 운영 시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정년 퇴직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부당해고,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내보내는. 그래서 부끄럽지만 15년 동안 정년 퇴직을 한 분도 저희가 박수 쳐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위탁 후에, 직영 후에 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직원들 열심히 일하고 그 정년퇴직자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또 그 전체 직원들이 너무 항상 표현하는 게 1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간호팀장님이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간호팀에서도 정년퇴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병원 대대적으로 첫 위탁 후에 20년 만에 정년퇴직자가 발생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전 직원들이 송년회 때 공식적으로 박수쳐서 보내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하업이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직영 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위탁 시기 2010년 12, 13년도에 그 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탈퇴 종용으로 저희 조합원들이 거의 60여 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300명 있었던 조합원들이. 네. 근데 지금 저희가 270명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이런 부분들도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19를 대비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많이 느끼셨고, 또 그 군산의료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같이 연대했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적이었던 시민단체들한테도 굉장히 저희는 뭐 물품호원부터 해서 직원들 격려부터 해서 지역적으로 정말 우리 지역에 공공병원이 있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라는 의견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몫은 여러분들의 판단은 몫이지만 저희 군산의료원 15년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과거를 통해서 이게 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좀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대요. 그래서 군산의료원 15년의 위탁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다 발전된 어떤 공공의료의 미래를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 늦었죠? 귀에 쏙쏙 들어오죠? 진짜 이 위탁을 떨치기 위해서 그때 직접 우리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서 도의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던 우리 이현주 지부장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운영을 하라. 그리고 대안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또는 법인화를 추진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위탁 운영으로 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 문제의식을 여러 번 이의제기를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이의제기를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수혜였는지 모르겠는데,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서 현장의 우려를 일부 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에 대한 어떤 검토 개선에 대한 연구 영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2018년 3월이었고요. CMC가 1기 위탁 사업을 종료를 하고 차기 위탁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국토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병원 운영 방안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공문입니다. 국토부 공문이고, 그러면 병원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과업 세부 내용으로 살펴보면, 그러면 과연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 또는 실행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영역에 대한 과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지급, 이게 계속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적자가, 그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병원이 이제 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 2015년도에 메르스라는 어떤 메르스 사태가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또 메르스 사태가까지 또 덮치기 때문에 이 재정 건전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지급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연구 영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과업 및 제안 요청을 통해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이 연구 영역을 맡기게 돼서 연구 영역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때가 2018년도 4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 지부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성명서를 발표에 대한 그 즈음에 CMC가 위탁을 종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요 성명서 내용을 보면 위탁 운영 종료 이후의 계획이 전무했습니다. 국토부조차도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적었고요. CMC가 위탁을 종료하고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었고요. 따라서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근무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 또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거에 대한 대안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고요. 그 성명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주요 내용이 위탁 사업장에 대한 우려로 남아 있는데, 위탁이 종료될 때마다 직원들이 겪게 되는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 의식을, 또 새로운 위탁 기간 선정으로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다시 재적응해야 되는 재정적 또는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국토부 해당 부서의 의료기관에 대한 이해도 저하, 전문성이 없는데 의료기관을 맡겨놓으니까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이의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의도치 못한 국가 재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공익적 운영에 대한 착한 적자 보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가가 설립한 공공병원을 국토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내린 그 교통안전공단의 과업 지시를 내려서 연구 영역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맨 하단에 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운영 개선 방안 연구 그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요약 발췌했는데, 가장 최적 안은 국토부가 설립한 병원이고 공공의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안으로 민간 위탁이 아닌 교통안전공단 직접 운영으로 가야 된다. 민간 위탁으로 가게 되면 이 민간 위탁의 어떤 폐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병원 설립 근거라든지 병원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의료를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근거로 병원 설립의 어떤 목표 달성, 그리고 타당성 평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병원 운영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타당성, 그리고 현안 문제,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현안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연구 영역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산 그 변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CMC 때는 NU라는 그 의료 전산 시스템을 운영을 했고요. 이거 역시도 자회사였고요. 서울대에 또 왔을 때 또 이 전산 시스템을 또 변경하게 됩니다. 서울대병원은 자회사를 이지케어텍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 약 6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전산을 바꿔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전산 65억을 가지고 전산을 변경하는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매월 약 1,9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고요. 약 42.5개월 동안 약 8억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소식지 성명서를 또 발표하게 되는데요. 전국 유일의 국립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위탁 운영되고 있는 병원은 국립교통재활병원 뿐이다 라는 또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고 전문성을 키워라 라는 또 성명서를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기금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가 서울대병원이 제1기 위탁 운영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토부 자료인데요. 2018년도에는 기금이 약 36억 원이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지원이 됐고요. 2019년 이후에 서울대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정부안을 보면 약 35억에서 82억으로 파격적으로 정부 지원이 됩니다. 서울대병원 1년차 때 기금 예산이 대폭 확대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대폭 확대된 기금을 어떻게 서울대병원이 운영을 했는지 좀 자료로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금은 약 78.53억 원에서 115.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운영교부금을 서울대 파견 의사하고 파견 직원들의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운영교부금이 약 34.8억 원, 그 중에 약 69%가 서울대 파견 의사 및 파견직 인건비 약 24억 원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약 1년 이후에는 보시면 운영교부금이 34.8억 원에서 33.95억으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파견의사 및 파견직 인건비가 기존에는 24억 원으로 약 69%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데 2020년도에는 약 30.9억 원, 약 91%가 서울대 파견 직원과 파견 의사의 인건비로 할애되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운영교부금을 파견직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약 3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은 약 총액 1% 인상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21년과 2022년 파견직 인건비하고 파견 의사의 인건비를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약 얼마가 올랐나요? 7억 원이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파견의사 인건비하고 파견의료진의 인건비 비중과 국립교통재활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활용을 파견직 인건비로 대부분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이의제기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10월에 서울대병원이 위탁을 운영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서울대병원이 임금체계 개편을 발표합니다. 호봉간 임금을 감액을 하고 호봉체계를 축소를 하고 인사평가를 연 2회 실시하겠다.
그리고 인사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진행하겠다. 그 전에는 자연호봉 승급이었던데도 인데 비해서 인사평가를 통해서 승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계약안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의 인사평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9월 1일자 소식지인데요. 임금체계 개편은 실질적인 삭감이라는 입장에 대비해서 사측은 지속가능한 병원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냅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서울대병원이 위탁 사업자로 5기 선정된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저희 노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기금 예산 확대와 경영 정상화를 요구한 국토부의 요구에 대해서 서울대가 국토부 측에 어떤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 명목으로 추진했다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했고요. 위탁 1년도 되지 않는 서울대가 이러한 임금 체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고 분노를 했던 그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시기에 저희 소식지입니다. 국토부의 보온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병원이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소식지를 냈는데 서울대병원 그 경영진과 서울대병원의 의료진, 서울대병원의 파견직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결정을 했다. 그 손쉬운 결정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직원들의 300여 명의 임금을 쥐어짜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견을 소식지로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임금을 더 이상 쥐었다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이의제기를 소식지로 내온 거고요. 위스탁 운영에 대해서 위스탁 운영으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다라는 내용이 소식지에 담겨 있습니다. 2020년도에 10월 26일 날 파업 전야제를 저희가 했는데 노사가 극한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파업 전야제를 통해서 저희가 저지를 해내긴 했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늘 어려운 상황마다 민중인 우리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쟁취를 해내는구나. 그리고 이 쟁취를 해내는 과정에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추진을 했던 그 당사자들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늘 항상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타개해 나가는구나 이런 경험을 좀 느끼게 됐고요. 관련해서 이 이후에 저희가 공문을 또 보내게 됩니다. 국토부의 위탁 상황에 대해서 대한 모색과 임금 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그리고 미수탁은 계속해서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저희가 공문을 발행하게 되고요. 네, 관련된 공문입니다. 또 성명서를 또 냅니다. 어떠한 미수탁 이후에 서울대병원이 경영은 정말 어렵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경영진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직원들의 임금이라든지 처우는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대병원의 직원들, 서울대병원 직원들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임금 수준은 정말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이 어렵다라는 핑계를 계속해서 들면도 불구하고 서울대 파견직, 그 다음에 서울대 파견 의사는 계속해서 늘리는 그런 전체를 계속 밟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임용을 내팽개치고 서울대 파견 직원과 파견 의사를 계속해서 뽑고 있다.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사측의 발언은 허구다라는 그 내용의 설명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서울대병원의 어떤 지금과 같은 위탁 운영에 폐해가 발생됐다. 이거는 정말 단호하게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대안 모색을 하고 다시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 공문을 국토부에 좀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이것입니다. 위탁이 종료될 때마다 직원들이 이 문제점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고용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위탁 운영으로 인한 책임 전가, 그들은 그 누구나 책임을 지지 않고요. 2년마다 또는 국토부 공무원들은 짧게는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 그 사업장이 위수탁 사업장이다 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또한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으로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항상 적응을 해야 되고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항상 노노 갈등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또 서울대가 이야기했던 양질의 우수한 의사들, 양질의 우수한 의료 인력들을 양평에 데리고 와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재 서울대병원에 양질의 우수한 의사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현장은 여전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행정하시는 분들은 양질의 우수한 의료진이 가게 되면 그 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되겠다라는 단순한 그 탁상 행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현재 저희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의료 인력도 정말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사업장은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국립병원도 아니고 병원은 국립이죠. 근데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국립병원의 처우라든지 임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위탁사업장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임금이라든지 근무 환경 개선에 정말 인색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사적체 해소에 저희 국립교통재활병원 위수탁 사업장을 활용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본원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근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인사권이라는 명분으로 위수탁 사업장으로 인사 발령을 내면 저희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막아낼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정말 정상화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데리고 오겠다. 우수한 인력이 와서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위수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우수한 인력과 양질의 그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남희 성남시의료원 지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그냥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을 다 비워가면서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이제 정상진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국립중앙의료원조차도 경영 정상화까지 4년이 걸린다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애써왔고 이제 정상진료를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오면서 굉장히 갈등하게 되고 더더군다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를 듣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이 그 주민 발의에 의해서 발의된 병원인 만큼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실험하는 나백주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모델들을 실험하고 할 때는 결국 민간병원이 아닌 공공의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료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지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투쟁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장시간 저희가 이렇게 행사를 해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면 다 이제 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조전식 의원님 대표의원님으로 마지막까지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의회 투쟁이 저희한테는 아주 이렇게 이 정도 끈기와 이런 마음가짐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좀 듭니다. 너무 든든한데요. 혹시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번만 들어도 될까요? 힘좀 박수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글쎄요, 이제 사실 저도 문화복지위원을 했었고 이제 시립의료원 관련돼서 이제 보고를 받아봤고 또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뭐 이런 이제 군산의료원 사례나 또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세종시인가 대전에 오신 그 교수님인가요? 그리고 또 이제 교통 재활 병원 지구 얘기를 이제 실제로 들으면서 사실 이제 더 깊은 내용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 못했던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저도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지방의료원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새로운 또 어떤 문제의식과 또 대안 또 시각을 갖게 돼서요. 좋은 시간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보니까 정권이 넘어가서 이렇게 정말 참 소중한 시립의료원을 멋지게 지어놓고 이걸 또 그냥 민간으로 위탁으로 정말 이 서울대 의대 출신 시장이 되니까 이런 것만 눈에 보이나 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게 역사의 한 현장인데 어쨌든 뭐 오늘 잘 봤고요. 제가 의원들한테 뭐 아는 만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보건의료 경기지역 본부에서 마련한 공청회는 마치고 그리고 먼 길 또 조심히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11일 준비되어 있는 11일, 12일 투쟁 그리고 의료원 위탁을 막는 투쟁에 함께 그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